예. 2022년도 한국지역경제학회 대전세종연구원 공동학술세미나 국가균형발전정책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향과 전략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첫 번째 세션이 종료가 됐고요. 이제 두 번째 세션에서는 고려대학교의 박종찬 교수님이 좌장을 맡으실 거고요. 홍진기 산업연구원의 선임연구위원님께서 대전 세종 상생협력과제와 미래전략이라는 주제 발표로 발제를 하나 하실 거고, 남영식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께서 세종지역 카페 여민전의 지역경제 효과 분석에 대해서 주제 발표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영주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 그 다음에 양중석 대전세종연구원 위원님, 그 다음에 정영웅 고려대학교 교수님, 장인식 우송대학교 교수님, 이렇게 토론자 되겠습니다. 네, 많으셨고요. 예. 저는 제가 이 세션 과장을 맡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정된 그 계획표를 약간 땡겨서 진행하는 바람에 패들이 있었나 봅니다. 확인을 하시고 죄송합니다. 일단 지금 예정된 시간에서 한 20분 정도 지연돼서 시작됐는데 가능하면은 제가 예정된 계획표를 진행하는 중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진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님께서 대전세종 상생협력 과제와 미래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산업연구원의 홍진기라고 합니다. 제가 사실은 시간을 잘못 착각해가지고요. 저 때문에 조금 학회가 지연된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대전 세종 상생협력 과제와 미래 전략을 산업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발표드리는 내용은 학술 연구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현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초강력 협력 사업과 관련해서 일단 충청권 초광역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연접해 있는 대전 세종 간의 상생 가능한 산업경제 분야에서의 상생협력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미래 전략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일단 대전 세종의 산업경제 현황을 간단히 살펴보고요. 왜 상생협력을 해야 되는지 하는 의의와 필요성, 그다음에 상생협력의 기본 방향과 추진 전략을 말씀드린 이후에 세부 추진 과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4차 산업혁명이 진전됨에 따라서 각 지역마다 신산업 육성을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최대의 그러니까 좀 지식 생태계가 대전광역시에 구축되어 있고 최근 정주여건을 갖춘 세종시를 중심으로 해서 빈 생태계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는 일단은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기능적으로 상생협력을 할 수 있는 연계성이 굉장히 강한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권 초광역 협력을 위한 선도적 사업으로서 우선 대전과 세종을 중심으로 한 산업경제 분야에서의 상생협력 사업을 발굴하는 데 목적을 두고 그러니까 이 사업은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저희 대전세종 상생포럼이라는 그 형태의 어떤 연구 모임을 통해서 저희 성장동력분과에 많은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 성장동력분과 위원님들의 연구 결과를 집약해서 제가 발표드리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업경제 현황은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대전 같은 경우가 이제 전국 GR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2.24%, 그러니까 세종이 0.62%니까 합쳐도 사실은 3%가 안 되는 굉장히 미약한 그러니까 생산 기능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다음에 1인당 GRDP로 봤을 때도 대전이 전국 대비 77% 수준, 그다음에 이제 세종이 이제 96% 수준.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두 지역 자체가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그와 같은 현재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경제활동 인구가 대전이 약 81만 6천 명, 세종이 18만 5천 명. 일단 경제활동 참가율과 실업률은 세종이 양호한 편입니다. 제조업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체 수와 종사자를 살펴보게 되면은 최근 5년간 대전과 세종 역시 양지역 모두 제조업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전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 제조업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 뭐 대전 같은 경우는 주로 그러니까 출하액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 중분류 기준 업종 중에서 13개 업종, 부가치는 14개 업종에서 연평균 성장률이 감소하고 있고, 특히 화학물질 관련 업종, 기타 기계 제조업 쪽에서 출하액 감소가 크게 일어났는데 이게 지역 경제에 굉장히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종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전통적인 식료품 제조업의 비중이 높고요. 최근 들어서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에서 빠른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전이 가장 강점을 갖고 있는 것은 혁신 역량 분야인데요. 2019년 기준으로 대전의 연구개발비는 전국 대비 8.7%, 연구인력은 7.5%입니다. 특히 대전의 특허, 실용, 신안 등과 같은 지식재산권 등록 비중은 전국 대비 4%.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 최대의 공공 R&D 집적지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에 반해서 세종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연구개발이나 연구개발비라든지 연구개발 인력 수준에서 대전과 비교할 바가 아니고, 특히 지식재산권 비중 자체가 전국 대비 0.5%에 불과할 정도로 혁신 역량이 좀 취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왜 그러면 이 두 지역이 상생 협력을 해야 되느냐? 크게 봤을 때 세 가지 측면에서 의의를 따져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지리적으로 봤을 때 클러스터라는 것은 클러스터 요소 간의 상호 오존성이 매우 지리적으로 봤을 때 분산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국지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클러스터를 광역적으로 연결시켜 줬을 때 이와 같은 클러스터 요소 간의 상호 오존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지리적 범위 측면에서 클러스터의 범위를 넓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는 의미를 찾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클러스터의 참여 주체들이 서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능적으로 서로 보완성이 있다면 광역적인 공간 범위 내에서 기능적 보완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상생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효율성 측면에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전국의 3%도 안 되는 그와 같은 그러니까 작은 어떤 규모의 경제 속에서 그러니까 어떤 효율성을 추구하기가 어려울 때는 두 지역을 합쳐서 도시간 협력 시스템을 구축해서 연결성의 경제를 통해서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전, 세종 상생협력의 필요성을 저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업활동 측면에서 봤을 때 기업활동의 공간적 범위하고 행정구역이 보통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슬라이드에 설명드리겠지만은 실제로 기업활동은 행정적 경계를 넘어서 이루어지지만은 기업 지원 프로그램들은 행정구역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업활동의 공간적 범위와 행정적 기업 지원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일단은 상생협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이 두 지역을 합쳤을 때 두 지역이 갖고 있는 혁신 자원을 광역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그런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활동 측면에서 상생협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노동활용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 세종시에서 대전시로 통근하는 노동력 숫자가 최근 들어서 대전에서 세종으로 통근하는 숫자가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전에서 세종으로 통근하는 인구가 2020년 말에 이제 2만 3천 명 정도인데 세종에서 대전으로 또 통근하는 인구가 2만 3천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비슷해졌고요. 대신 세종이 인력 자금률 측면에서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풍부한 노동력을 갖고 있는 다종다양한 노동력을 갖고 있는 대전시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대전 세종 상생협력의 필요성을 찾을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입지적으로 봤을 때 대전의 가장 취약점이 그러니까 입지적 측면에서의 가용지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세종시 같은 경우는 2020년 말 현재 5개의 산업단지가 조성 중에 있고 2개소가 지금 조성 예정으로 있어서 전체적으로 조성 중에 있는 산업단지만 합치더라도 그 200만 평의 용지가 지금 공급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용지가 부족한 대전의 입지적 문제점들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상생협력의 필요성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전 세종 상생협력의 기본 방향은 기본적으로 광역적 산업 클러스터 형성을 통해서 일단 글로벌 경쟁 거점을 지향하자는 겁니다. 대전과 세종 각각 별개의 광역지자체 규모로는 해외 광역 경쟁과의 경쟁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일단은 대전, 세종 간의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충남과 충북까지를 포함하는 중천권 초광역권 클러스터 형성은 글로벌 경쟁 거점으로의 도약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NIS와 RIS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확산하는 데도 대전, 세종 간의 상생협력에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 핵심 체계의 거점으로서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와 대덕 연구개발 특구가 대전 지역에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와 연계해서 소위 말하는 세종 지역 쪽에는 그와 같은 거점지구와 연계지구 형태로 세종이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대전 지역의 국가 핵심 시스템을 그러니까 세종의 지역 핵심 시스템과 연결시켜서 파급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NIS, RIS 연계의 시범적 형태의 성공 사례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의미에서 상생협력의 기본 방향을 설정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개별 행정구역을 초월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자는 겁니다. 지금 부산, 울산, 경남은 이미 특별자치단체 추진단을 만들어서 아마 지난해 바뀐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아마 출범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고요. 이에 맞춰서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적 가버넌스를 마찬가지로 대전, 세종 간에 저는 쉽게 합의를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방향성을 잡고 세부 추진 전략으로서는 대전의 강력한 R&D 인프라와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융합해서 우리나라 최대의 공공 R&D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대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사업화될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거고요. 두 번째 전략은 중소기업의 신기술 개발을 위한 개방형 컴플렉스를 구축해서 R&D 인프라와 연구개발 인력의 제공을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에 필요한 원천 기술 개발을 지원해주자. 세 번째 추진 전략으로는 지식 생태계와 비즈니스 생태계 인터페이스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를 통해서 4차 산업혁명의 전국적 확산을 위한 핵심 거점으로서 대전, 세종 지역이 그 역할을 한번 해보자.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심화에 따라서 신산업들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걸 중간에서 걸러내줄 수 있는 카운트베어링 에버리어로서 기량지대로서 대전, 세종이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산업 클러스터 위상에 따라서 대전, 세종의 산업 집적지를 광역 클러스터와 지역 클러스터로 구분해서 중청화하고 이들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의 광역적 연계체계 개념도를 그려봤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8대 상생협력의 추진 목표로서 좋은 일자리 창출, 창조예술과 문화의 공유 및 활성화, 접근 편리성 강화, 인재확보 및 유지,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글로벌 도시로의 도약, 연구개발과 기술 사업화, 그 다음에 변혁적 리더십의 확보와 같은 8가지 상생협력 추진 목표를 설정해 봤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부 추진 과제 9개를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크게 봤을 때 산업경제 분야에서 대전, 세종의 상생협력이 가능한 대분야는 산업융합 클러스터 조성, 그 다음에 독자적 핵심 모델 구축, 세 번째로는 선진화된 인프라 조성이 필요할 겁니다. 산업융합 클러스터 조성은 저희 승리학 동력분과 두 분의 교수님께서 디지털 헬스케어 클러스터 조성과 자동화를 위한 로봇 클러스터 조성, 전력 및 신재생 에너지 핵심 클러스터 조성을 제안을 해주셨고요.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독자적인 핵심 모델 구축 방안으로서 4가지 세부 추진 과제가 발굴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선진화된 인프라로서
미래지향적인 산업 인프라 공급과 대전 세종 간의 K-스타트업 허브 구축 방안을 제시해 봤습니다. 간단히 9개의 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일단 어쨌든 뭐 지금 대전 지역이 지향하는 바이오 산업들을 조금 더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로 구체화하고 그러니까 세종과의 연계를 통해서 이를 충북적으로 확산하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특히 바이오와 관련된 빅데이터의 구축이나 접근성 개선을 통해서 산업 육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세종 북부 지역의 디지털 헬스케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면 대전의 R&D 역량이 세종을 거쳐서 충북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와 같은 광역적 클러스터 형성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과제로서는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자동화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주로 산업용 로봇 위주의 로봇 산업이 앞으로 서비스용 로봇으로 확대되고 전체적으로 스마트 팩토리 보급에 따라서 자동화가 중소기업까지 확산될 걸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그래서 대전 지역의 우수한 기술 역량과 세종의 풍부한 인적 물적 자본을 결합해서 대전 세종 지역의 로봇 산업을 육성해 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입니다. 세 번째로는 전력 및 신재생 에너지 혁신 클래스인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탄소 중립 2050을 향해서 가는 과정에서 결국은 신재생 에너지의 필수적인 어떤 기술 역량을 어떤 지역이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지역 간 경쟁의 어떤 성패가 좌우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모든 에너지가 지금 전력으로 전환되고 있고 전력을 사용하는 분야가 더욱더 늘어나면서 신재생 에너지를 통한 안전적인 전력 생산과 공급 기술이 과거의 제철 기술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과 대전이 힘을 합쳐서 그러니까 이와 관련된 분야에서의 어떤 스타트업들을 만들고 대전 세종 지역을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거점으로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특히 에너지기술연구원이 대전에 있고 애기연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애기연의 R&D 역량을 통해서 창출된 사업화 성과들이 세종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한다면 그러한 꿈이 그렇게 헛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융합형 연구 방안으로서 개방형 산학적 융합 연구의 추진이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모든 기술들 간의 융합이 더욱더 촉진되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융합 연구에 필요한 인프라를 대전 지역에 구축하고 어찌 보면 대전 세종에 흩어져 있는 중소기업 부술연구소를 중소기업 연구마을 형태로 집적시켜서 물리적 시설 투자는 최소한 상태에서 대전 세종에 기구축되어 있는 여러 가지 연구개발 인프라와 전문 인력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대전 세종이 추구하는 아까 3대 전략산업 육성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연구개발 장비 플랫폼 구축인데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전 지역에 엄청난 연구개발 장비들이 구축되어 있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기관에 어떤 장비가 구축되어 있는지 물론 장비 구축 리스트는 확인할 수 있지만은 실제로 그러한 장비를 활용하기까지는 엄청난 허들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플랫폼을 구축하고 중소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장비들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결국은 대전 세종 지역이 우리나라 신기술 융합 테스트베드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거고 더 나아간다면 전국의 중소기업들이 이와 같은 연구개발 장비 플랫폼을 이용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현장 맞춤형 장비 활용 시스템을 구축해서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장비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그다음에 대전 세종 지역의 지원기관 혹은 기업 지원기관 혹은 혁신기관들이 상호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이와 같은 지역 내의 각종 연구개발 장비들의 효율성을 높이는 쪽으로 협력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실제로 수도권에서 대전 지역으로 이전해 온 업체 대표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대전이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는 그런 풍부한 R&D 인프라와 전문 인력을 활용하려고 실제로 수도권에서 대전 지역으로 기업을 이전해 보니 자기들한테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어떠한 지원도 없더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결국은 있는 장비를 수요자와 공급자 간에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중개 활성 기능이 부재한 상태에서 대전 지역의
그런 R&D 인프라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만 연구개발 장비 플랫폼 구축을 통해서 그리고 전문 기술 인력과 연결 프로그램을 통해서 중개활성 기능을 강화한다면 이것이 대전 세종 지역으로 정말 많은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가장 큰 인센티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연계해서 네트워크 허브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산업 생태계라는 것은 특히 혁신 생태계라는 것은 지식 생태계와 비즈니스 생태계를 연결해주는 중개활성 기능인데 이 네트워크 허브 기능은 결국은 혁신 주체가 얼마나 자주 만나고 얼마나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서로 원활히 소통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자유로운 활성화된 네트워킹 모임들이 대전 세종 지역에서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덕연구단지 내 25개 정도 되나요?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그 칸막이도 지금 현재 허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많은 혁신 주체들이 매달 정기적으로 어떤 형태든 소규모든 대규모든 같이 모여서 정보를 교류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네트워크 커버 기능을 우리 지역에서 강화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신기술 개발 지원 및 DB 구축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개방형 R&D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은 결국은 이와 같은 하드웨어 플랫폼이 제대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사업화에 필요한 최적의 개방형 기술 개발 지원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빅데이터의 시대의 도래에 따라서 맞춤형 DB 플랫폼이 구축되어야 하는데 데이터는 넘쳐나지만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역량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신기술 개발과 사업화에 필요한 적정 기술이 무엇인지 그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어디에 있는지 장비는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용이하게 탐색할 수 있도록 대전 세종 지역만의 차별적인 DB를 구축한다면 이 또한 기업 유치의 강력한 인센티브로서 작동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산업 인프라인데요. 지금까지는 뭐 대전광시가 지금 계속 그렇게 많이 추구를 하던데 계속 산업단지 매달리는데요. 과거 20세기 전통적 산업단지 공급을 통한 산업육성 방식은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도심 내에 고밀화된 집적화된 형태의 빌딩 형태의 정말 축약된 그러니까 컴팩트한 형태의 어떤 그런 집적지에서 창출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제는 그런 관점에서의 인프라를 구축하자. 그래서 스타트업을 위한 복합 문화 공간, 아까 소통과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위한 공간이 되겠죠. 그다음에 금융 및 벤처 캐피탈 유치를 위한 경쟁적인 인프라죠. 특히 대전의 취약점은 수도권에 비해서 VC, 엑셀러레이터하고 벤처 캐피탈 유치가 어렵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대전 세종 K 스타트업 허브 구축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대전 지역에 기구축되어 있는 R&D 장비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통해서 정부 출연 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을 파견하거나 은퇴과학자를 활용해서 연구인력 커넥팅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면 대전 세종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사업 분야로 진출하거나 그러한 기술개발 성과를 활용해서 창업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여기에 모일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대전 지역 자체는 스타트업의 허브가 되는 거고요. 거기서 기술 사업화에 성공한 기업들이 좀 더 많은 부지를 필요로 할 때 상대적으로 용지가 풍부한 세종 지역에서 스케일업 혁신파크를 만들어서 입지적으로 죽음의 계곡이 존재하지 않도록 그렇게 연결시켜준다면 연구소 기업, BI, 포스트 BI, 그 다음에 임대형 생산 공간, 나중엔 대량 생산을 위한 산업단지까지 자연스럽게 입지가 연결될 수 있도록 한다면 아마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그러니까 성과들이 실질적인, 가시적인 혹은 텐저블한 형태로 나타나서 그 세종과 대전 지역의 경제 활성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 세종 상생 포럼에서 통역동력분과에서 상생 관련 특히 산업지원제 분야를 중심으로 산업연구원에서 19년 산업 클러스터 이런 연구를 해오신 전문가적인 시각에서 대전 세종의 시각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어떤 시야, 넓은 시야에서 이렇게 제안을 해주신 이런 대회였습니다.
시간 관계상 바로 두 번째 그 발표로 들어가겠습니다. 대전세종연구원의 남영식 박사님께서 세종지역화폐 여민전 지역통합기술과 분석이라는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보니까 세종시의 여민전이 상당히 성공적인 그 지역화폐로서 작년에 성과를 가졌고, 그래서 세종 시민들이 예산도 확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연구실의 남영식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의 제목은 세종지역화폐 여민전 지역경제 효과 분석입니다. 이 본 발표 자료는 이 대전세종연구원의 정책과제로 수행된 지역화폐 여민전의 지역경제 효과 분석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요약 정리한 내용임을 말씀드립니다. 목차입니다. 먼저 연구 개요에서 연구 배경 및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뒤에 지역화폐의 개념 및 특성, 그리고 지역화폐 연구 동향 및 도입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세종 지역화폐 여민전 운영 현황과 설문조사, 그리고 효과 분석, 향후 개선 방안의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연구 배경입니다. 모두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많은 광역 및 그리고 기초지자체들이 정부의 재정 지원하에 지역화폐를 도입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지역화폐의 도입 효과성이 정치적,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어서 지자체 입장에서 지역화폐 도입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세종시 지역화폐 여민전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이 지역화폐 여민전의 운영상 개선 방안에 대해서 제시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삼았고 이것을 위해서 사용자를 대상으로 지역화폐 여민전의 이용 실태를 조사하였고 이와는 별도로 또 사업장을 대상으로도 여민전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개선 방안을 조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화폐 개념입니다. 정의에 대해서부터 먼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이제 많이들 이제 인지를 하고 계시겠지만 지역화폐라는 것은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돈을 발행해서 유통시키고 이를 통해서 주민들이 서로 재화와 서비스를 주고받는 경제활동 수단으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좀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먼저 가치평가 기준에서는 시간과 법정화폐로 구분을 할 수 있고 발행 형태의 차원에서는 이제 지류형, 즉 종이 화폐죠. 지류형과 카드형 그리고 모바일형으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향점 관점에서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것이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냐로 구분이 가능한데 최근 지자체별로 도입된 대부분의 이 지역화폐들이 이 지역사랑 상품권 형태의 지역경제 활성화형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지역화폐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역화폐라는 것이 굉장히 넓은 범위이기 때문에 그 특성에 있어서 다양성을 가지고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특성이 제한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게 이제 본 발표에서는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지역 제한 특성으로 인해서 특정 지역에서 사용을 장려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대상 제한 특성으로 통해서 특정 점포에서의 사용을 장려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간 제한 특성을 통해서 특정 기간 내에 이것을 사용하는 것을 장려하는데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서 지역화폐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보면 지역화폐 자체가 어떤 광역이나 기초지자체, 즉 특정 지역에 해당되는 곳에서 해당 지역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그러니까 특정 대상이 되겠죠. 대상자를 중심으로 이 발행 이후의 유효기간, 그러니까 특정 기간 내에 소비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활용될 수 있다라는 특성을 알 수 있는데 이런 특성을 제한적인 특성은 타겟팅된 효과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사용자에게는 부득이하게 불편을 제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런 지역화폐 이런 제한적인 특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소비자에게 소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화폐 연구 동향입니다. 연구 동향은 크게 활용 방안과 효과 분석으로 좀 구분을 해서 정리를 해봤는데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분석 대상과 주요 내용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를 보면 이제 분석 대상 측면에서는 전국적인 측면이냐 아니면 특정 지자체 측면이냐에 따라 가지고 좀 정리가 되어서 구분이 되고 주요 내용은 디테일한 부분들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관통하는 내용들은 지역화폐 도입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거기에 따른 쟁점과 개선 사항에 대해서 좀 이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과 분석의 경우에는 이제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일단은 차치하더라도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크게 이제 산업연관표를 활용한 파급 효과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설문조사에 기초한 추가 소비 효과 분석, 그리고 계량경제 모형에 기반한 경제적 효과 분석에 대한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2020년에 양주섭 박사님의 연구에서 적용됐던 설문조사에 기초한 추가 소비 효과 방식을 채택을 해서 효과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화폐 도입 현황입니다. 현재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좀 말씀드리면 자료가 조금 올데이트 되긴 했는데 2020년 6월 기준으로 제시된 자료를 보면 광역 및 기초를 모두 포함해서 230개 지자체가 도입을 한 것으로 나타났고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면 광역이나 기초 모두 도입을 하지 않은 지역은 전국에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이렇게 도입을 한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정도로 이제 많은 지자체들이 이 지역화폐를 도입하고 있음을 이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 세종시 지역화폐 여민전의 운영 개요입니다. 화폐명은 여민전으로 다들 잘 알고 계실 거고요. 2020년 3월에 도입을 했고 목적 자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도입을 했습니다. 발행 형태는 모바일 연계형 카드형 형태로 지금 발행이 되고 있고 혜택의 경우에는 결제액의 10%의 캐시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충전 규모는 기존에는 이제 특별 기간에는 100만 원 그리고 이전에는 50만 원의 제한이 있었는데 최근에 개정된 것은 1인당 월별 30만 원으로 이렇게 캐시백 가능 충전 규모가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기준으로는 1,787억 원 정도의 규모를 발행을 했고 2021년 기준은 약 제가 알기로 3천억 정도 발행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 부서는 이제 기업 지원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관련 조례도 2019년 9월 30일에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역화폐 이용 실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 여기서 보면 이제 업종 8개로 구분을 했는데 이 업종에 대해서는 8개 구분을 어떤 식으로 했냐면 현재 여민전을 취급하고 있는 카드사가 하나카드와 농협카드입니다. 거기에 카드사의 품목별 정보를 좀 확인을 해서 8개 업종으로 재분류를 해서 좀 정리를 했음을 말씀을 드리고 2020년 기준으로 전체 여민전 결제액이 연간 1,689억 원에 이르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기준을 봤었을 때 결제 비중을 업종별로 보면 음식점 서비스가 28.6% 그리고 종합유통 쪽이 23.7%로 타업 쪽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역별 결제 비중을 보면 이제 동지역이 84.7%로 좀 압도적인 것으로 나오는데 이것은 아직 세종시 입장에서 구조적으로 소비 인프라 자체가 동지역에 좀 중심으로 몰려있는 그런 구조적인 특성 때문에 나온 결과로 해석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효과 분석을 위해서 설문조사를 좀 진행을 했는데요. 설문 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용자 대상에 대해서, 대상의 설문조사를 위해서 세종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부터 65세 미만까지의 여민전 결제 유경험자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을 하였고, 사용자는 400명을 대상으로, 사업장은 338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기간 및 방식은 2021년 5월에 사용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 이 부분은 샘플 확보 문제 등이 있어서 온라인 전문 업체에 의뢰를 해서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6월에는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이 부분은 세종시와 유관단체의 협조를 얻어서 오프라인으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내용은 여민전 사용 이유, 추가 소비 여부, 품목별 결제액, 사용자 만족도, 사업장 만족도, 개선 방안 등의 항목을 포함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용자에 대한 그 응답자 기초 정보는 이렇게 슬라이드에 제시되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사용자 기준의 사용자 대상 조사의 주요 설문 결과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1인당 업종별 월 평균 결제액이 이제 종합유통에서 17.5만 원 평균적으로 그리고 음식점에서 12.2만 원 정도로 나와서 앞서와 마찬가지로 두 업종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결제액 비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여민전 만족도를 보시면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이 14.5% 그리고 만족이 43.0% 보통이 26.5%로서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나타내는 만족도가 한 84.0% 정도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물론 아니신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여민전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민전 사용 이유를 보면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는 것하고 일치하긴 하는데 88.5%의 그 사용자분들이 캐시백 및 소득공제에 대한 혜택, 즉 소비 인센티브 때문에 사용을 한다고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뒤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현재는 아직까지 이 지역화폐가 활성화는 되고 있지만 소비자들이 지역에 대한 어떤 애향심이나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본인들의 소비 인센티브를 통해서 소비가 유인되고 있다는 걸 조사 결과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사용자 입장에서 여민전 개선 방안에 대한 조사를 좀 해보니 월별 충전 인원 확대가 이제 34.8%로 가장 높게 나왔고 다음이 월별 1인당 충전 규모 확대, 캐시백 규모 확대 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 결과 때문에 바뀐 것은 아니었지만 본 연구에서 조사를 하기도 했고 세종시에서 따로 또 설문조사를 한 그런 결과를 통해 가지고 이 월별 충전 인원 확대에 대한 요구가 많아서 기존 50만 원에서 30만 원을 줄였던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는 있습니다. 네, 다음은 사업장 기준으로 조사 결과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장 측면에서 오히려 이제 그 여민전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만족하는 경우가 27.8%, 그리고 만족이 34.6%, 보통이 26.3%로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나타내는 비율이 88.7%에 이르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적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만족하는 그런 결과를 제시하였고, 그리고 이제 사업장 입장에서의 이제 개선 방안은 좀 다른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 여민전 앱의 사업장 홍보 기능 활성화가 32.0%로 가장 높게 나왔고, 그다음 여민전 결제 수단의 다양화가 27.2%, 그리고 배달앱 연계 활성화가 15.7%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다음은 지역화폐 효과 분석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화폐 여민전이 우리 지역 경제에 미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5가지 항목에 대한 효과를 좀 제시를 했습니다. 먼저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효과 분석 개요에서 이 5가지 효과의 의미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주요 효과에 해당되는 추가 소비 효과에 대한 그 산출식의 근거가 되는 효과 개수를 어떤 식으로 산출했는지를 말씀드린 뒤에 효과 개수를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고 그 효과 개수에 기반해서 어떤 효과가 이만큼 나왔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효과 분석 개요에서 보시면 소상공인 전환 효과의 경우는 대형마트, 온라인, 백화점 등에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점포로의 소비 전환 효과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역내 소비 전환 효과는 지역 외 소비에서 지역 내 소비로의 소비 전환 효과를 의미하고, 추가 소비 효과 1은 추가 소비 효과는 3가지로 구분을 했는데, 첫 번째는 지역 화폐가 사용되지 않았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소비 효과입니다. 두 번째는 추가 소비 효과 1에 지역화폐 소비 인센티브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발생한 소비를 더한 효과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추가 소비 효과 3은 추가 소비 효과 2에 지역화폐로 인해 추가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의 경기 침체로 인한 잠재적 소비 감소 비용을 상쇄한 금액을 더한 효과를 의미합니다. 이거 식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추가 소비 효과 개수 1을 통해서 이제 추가 소비 효과가 산출이 되는 것인데, 이제 시그마 FI 곱하기 라지 T분의 2I라고 되어 있고, I는 부문별로 이제 업종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이제 FI 같은 경우에는 여민전이 도입되지 않았으면 I 업종에서 소비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는 1, 그렇지 않은 경우는 0을 의미하는 인디케이터 베리어블, 표시 변수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I는 I 업종에서의 여민전 소비 결제액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라지 T는 모든 업종에서의 여민전 소비 결제액 총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식을 보시면 여기서 말하는 추가 소비 효과 개수 1이 이 여민전이 도입되지 않았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추가 소비 효과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 소비 효과 개수 2 같은 경우는 이 효과 개수 1에 더해서 또 뒤에 수식이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이 GI의 의미는 여민전이 도입되지 않았더라도 I 업종에서 소비 활동을 했겠지만 캐시백 혜택 등으로 추가 소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1,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0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I 업종에서 여민전으로 인한 추가 소비 결제액을 EI 햇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 K1이라는 추가 소비 비율은 설문조사를 통해서 값을 얻었고, 그리고 EI 햇은 이 경우에는 1 플러스 K1분의 EI 곱하기 K1의 형태로 산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소비 효과 개수 3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효과 개수 2에 다시 한 가지 항목이 이제 더 붙는 건데, HI 같은 경우에는 여민전이 도입되지 않았더라도 I 업종에서 다른 결제 수단으로 동일한 규모의 소비 활동을 한 경우는 1, 그렇지 않은 경우는 0을 의미합니다. 대신 여기서는 이분들은 추가적으로도 소비를 하지 않았고 동일한 규모의 소비를 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대체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추가 소비 효과가 없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민전 도입을 통해서 경기 침체에 따라 발생 가능한 월 평균 소비 감소가 상쇄된다는 가정이 들어갑니다. 이 가정하에 I 업종에서의 여민전으로 인한 소비 감소 상쇄 금액을 EI 바라고 표현을 했고, 여기서 이제 K2는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감소 비율인데, 이거는 이제 조사를 통해서 이제 값을 얻었고, 이 EI 바 같은 경우에는 1 플러스 K2분의 EI 곱하기 K2가 됩니다. 물론 이제 세 번째 이 추가 소비 효과는 조금 강한 가정이긴 한데, 이런 부분을 고려했었을 때 어느 정도 더 추가적인 소비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반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종합적으로, 물론 여기에서 이제 제가 산식 설명에서는 소상공인 전환 효과와 영내 소비 전환 효과를 설명드리지는 않았지만 유사한 방식으로 산출이 되었고, 효과 계수를 종합적으로 말씀드려보면, 소상공인 전환 효과는 0.287, 영내 소비 전환 효과는 0.295, 그리고 추가 소비 효과는 0.202부터 237, 0.256으로 각각 나타났습니다. 이것에 이제 수치를 좀 되짚어보면, 여민전 전체 그 결제액의 28.7%가 소상공인 전환 효과고 29.5%가 영내 소비 전환 효과, 그리고 20.2%, 23.7%, 25.6%가 각각의 추가 소비 효과라는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2020년에 연간 결제 1,689억 원을 기준으로 산출을 해보면 소상공인 전환 효과는 485억 원, 그리고 영내 소비 전환 효과는 498억 원, 그리고 추가 소비 효과 1부터 3까지는 341억 원과 400억 원, 그리고 43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화폐 한계점의 향후 개선 방안입니다. 먼저 두 가지 한계점에 대해서 제시를 했는데, 첫 번째로는 재정 지원의 한계성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 향후 정부의 재정 여건 변화에 따라서 지역화폐에 대한 재정 지원 규모가 축소가 된다면 지역화폐에 대한 사용자 수용성이 낮아지거나 이를 활용한 소비 활동이 저조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아까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화폐가 지속 가능한 지역 내 결제 수단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 재정 지원의 한계를 고려한 개선 방안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상대적 필요성이 더 높은 곳에 차별화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이 제한된 재정 여건 하에서 차별화된 이 재정적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자활기업이라든지 장애인 기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등 이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지원 필요성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이제 형성할 수 있는 기준이 좀 필요하고, 이 기준은 자의적으로 정하면 이제 논란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위원회라든지 시민을 포함한 관계자 그리고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통해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저희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는 아직까지 지역의 경기 침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단기적으로는 이 현재의 지원 체계, 소비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사용자 편의성 제약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역화폐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하고 있지만 사용자 입장에서 이 편의성이 제약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래 도입 목적성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화폐 사용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지역 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참여하는 온라인 플랫폼 활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역화폐 온라인 플랫폼 활용이 지역 내 오프라인 상권 활성화를 오히려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고, 지역화폐 적용이 가능한 온라인 플랫폼을 신규 도입하는 지역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도입을 하고, 이미 도입한 일부 지역에서는 품목을 어떻게 신중하게 확대해 나갈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역화폐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고려사항이라고 이제 제가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이 세종 지역화폐 여민전이 이건 비단 세종시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 지속 가능한 지역 결제 수단으로서 지역 경제에 효과적인 기여를 하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운영 여건을 고려한 활용 방향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두 가지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세종시가 여민전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핵심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어진 여건 하에서 핵심 목적 달성을 위해서 여민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입니다. 그 말씀드린 운영 여건은 정부의 재정 지원이라든지 시민들의 수용성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조건 하에 이것들은 시간이나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이 달라지는 운영 여건을 고려해서 핵심 목적을 지역 소비 활성화에 둘 것인가,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둘 것인가, 일정 비율의 하이브리드형으로 갈 것인가 라는 것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고, 그것들이 결정이 되었을 때 사용자 혜택 확대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사회적 가치를 고려할 것인가, 역시 하이브리드로 갈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고 답이 없다는 건 알고 있지만, 이런 좀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지만이 이 지역화폐라는 플랫폼이 지역 경제를 대표하는 플랫폼으로서 자리를 잡고 발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민전이 성공한 그 배경에는 누가 있나 했으니 양박분하고 양박달이 계신 것 같습니다. 올해는 더 좋은 개선점을 가지고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 4시 12분이고요. 저희가 원래 예정된 시간은 4시 40분까지라 이 정도 시간을 맞출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 주제를 발표가 됐는데요.
두 주제의 어떤 성격이 상당히 틀려서 토론을 두 파트로 나눠서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인 홍준희 박사님 발표하신 기술과 상생협력, 산업경제의 중심으로 얘기에 대해서 패널로 참석해주신 내분께서 의견을 짧게 각자 말씀해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홍보장에 답을 해주시고 그거를 마무리한 다음에 약 15분간에도 저희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전체에 발표하신 연인전을 보기 위해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진기 박사님의 상생력 발전에 대해서 정 박사님부터 정 교수님부터 시작하실까요? 네. 그럼 앉아서 해주시도 되고요. 필요 있어. 예. 제가 그냥 간단하게 적었는데요. 지금 어디 갔죠? 두 개를 한꺼번에 준비를 했는데 하나씩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홍진기 박사님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잘 오셔서 정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읽어가면서 되게 반론을 제기하거나 이런 부분보다는 그냥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했을 때 이제 저도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식으로 좀 작성을 해봤습니다. 네. 봤을 때 우선은 세종대전 상생협력 과제와 미래전략을 봤을 때 이제 큰 틀에서 봤을 때 이제 어떻게 상생협력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현재의 상황을 보면 대전은 시장이 이미 존재하는 기존 플레이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세종은 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는 신규 플레이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대전이 갖고 있는 비교는 컴퍼리티브 어드밴티지는 뭐냐면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연구기금과 인력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풍부하다는 게 또 제조업이 상당히 이미 존재한다는 그런 비교 우위를 갖고 있다는 거고, 근데 또 문제점은 뭐냐면 단점이라고 제가 적었는데요. 이미 잘 연구 인력도 있고 제조업도 있는데 왜 자꾸 나를 세종이라는 이상한 플레이어를 옆에 둬가지고 나를 변화시키냐에 대해서 되게 변화를 싫어한다는 그냥 일반적인 생각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그러면 세종이라는 데의 컴퍼리티브 어드밴티지는 뭐냐? 우선 여기는 다 새롭게 시작한다는, 모든 사람들이 각지에서 오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이 좀 비교 우위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모든 공공기관이 사실 거기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게 제일 큰 비교 우위에 매우 높은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거는 우리나라 사람 안에서는 현재 나오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사는 행복한 도시 세 곳이 있더라고요. 과천, 서초, 세종이요. 제가 찾은 공통점은요. 공공기관이 다 있다는 겁니다. 예, 세 군데가 있기 때문에 나중엔 순서가 세종, 과천, 서초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많이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게 세종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게 이제 장점이라 들었는데 문제는 또 있습니다. 제가 세종에 2년 살면서 느낀 점은요. 세상에 이렇게 답답한 적은 처음 봤습니다. 네, 그래서 세종에 절대 살지 않아야 되겠다는 제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만큼 반 아이들의 모두 공무원에 모든 부모님이 같은 건물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들 조용히 해요. 부모들도 그래서 제가 이제 중학교 학폭이나 이런 걸 하면서도 학폭위 위원장을 하면서도 서로 관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공공이 다 주가 돼서 이 도시의 문화를 만들 수 있는 굉장히 큰 단점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홍진기 박사님께서 어떤 상태가 돼야 되고 어떤 형태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제가 이런 자료를 봤을 때의 느낌은 아직까지도 대전과 세종의 관계는 어떤 스테디 스테이트로 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현황과 변화, 그러니까 인구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 또 제조업이 위치해 있는 걸 가지고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될 거야 하라고 딱 결정을 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런 상생 협력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마지막 우리가 가는 균형점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 근데 이 마지막 과정을 균형점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에 도달하는지에 대해서 좀 많은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또한 목적은 우리가 처음에 여기 이 정책 세미나에서도 얘기했듯이 목적은 딱 두 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나는 사실 너무나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안적으로 그나마 세종이 좀
힘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뭐 부산이나 여기는 사실은 이미 좀 저는 끝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국토의 균형 발전에 대한 중심한 축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만의 국토 균형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 두 개의 목적에 대해서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느냐, 어떻게 상상 협력을 하는 과정을 가져야 되느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부 추진 전략에서 뭐 오토메이션, 그 다음에 신재생, 그 다음에 어떤 디지털 헬스케어 같은 걸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이런 산업 클러스터 만드는 거는요, 지금까지 뭐 70년대, 80년대, 90년대 계속 해왔던 얘기인데, 그럼 어떤 산업 클러스터를 만드는 게 좋은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세종대전 권역에서 추진한 산업 클러스터는 기본 시작부터요, 옛날에는 뭐 국내에 뭐 철강이 필요하니까 철강 공급 마켓이 시장에 대한 범위가 국내였다면, 사실은 이제 이쪽에서 시작하는 산업들은요, 마켓을 이게 세계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엑스포트나 FDI 같은 것들이 좀 자유로운 요 지역으로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종에 대한 가장 큰 단점은 공공이거든요. 근데 이 공공이 꼭 나쁘다고만 얘기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사실은 공공이 모든 걸 서포트해 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공공 인프라를 통한 이런 민간 주도를 만드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 경제학자로서 맨날 하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자유로운 진입과 퇴출을 목표로 하는 경쟁시장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게 필요한데요. 저는 이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사실은 잘 사는 나라와 잘 사는 도시의 공통점은요, 돈 잘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돈 잘 버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대전과 세종을 통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는 얘기들이 돌아야지 여기가 좋아지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정책이 있다는 얘기가 돌아야 됩니다. 똑같이 카카오도 최근에 굉장히 좋은 산업들 많이 하고 혁신을 굉장히 많이 해요. 문제는 뭐냐면요, 돈을 많이 버는데 카카오의 전략이 내가 돈 벌고 끝나는 전략으로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거든요. 자기도 많이 벌지만 나도 누구와 공정하게 계속 경쟁하겠다는 마켓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고, 이 부분은 미국의 요즘에 이제 그 이코노믹 크로스 쪽에서 아세모블루나 왕기영 같은 거 보여도 연구를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굉장히 많은 테크놀로지 디벨롭먼트가 있어서 굉장히 높은 경제 성장을 이룰 거라고 생각했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도 2010년부터 2015년, 2010년에 예상보다 굉장히 낮은 경제 성장률을 보여왔거든요. 아니, 왜 생산성의 기술이 그렇게 발전했는데 왜 발전하지 않을까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가졌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구글이나 애플이나 이런 좋은 혁신 기업이 나왔지만 어느 정도는 자기들을 따라오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팔리시가 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전세종 연구원이나 이런 학회 같은 데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그 부분을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특히 산업 클러스터의 발전 및 확대를 위해서는 시장 참여자들이 높은 수익 창출이 가능한 수익 구조 모델을 가져야 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저도 돈 벌어야 되고요. 여러분들도 여기 와서 돈 많이 벌었다는 얘기를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그 사람이 독점이 안 되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한데, 보통 그러한 정책을 위해서는 에듀케이션 정책, 레이브 팔러시, 컴피티션 정책을 골고루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출과 외국인 직접 투자가 유연한 시장, 또 연구개발 및 투명한 기업 활동이 가능한 공공 광역 시스템 구조. 이게 뭐냐면 투명한 기업 활동이라는 거는 제가 얘기했듯이 뭐 요번에 오스템 뭐 1,800억 그 횡령처럼 그런 일들이 독점적으로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돈을 벌었을 때 어떻게 이 사람이 돈을 벌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시장에서 누구나 볼 수 있는 모습이 돼야만이 내가 그거에 대해서 따라가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투명한 기업 활동, 네, 공공의 지원 이런 게 같이 가져야만이 좀 대전 세종이 굉장히 상생 협력이 되고, 반드시 뭐 대전이 우위에 서서 세종이 쫓아가고 세종이 우위에 서서 대전이 쫓아가고 이런 모습보다는 서로의 시간이 지나면서 다이나믹하게 역할이 바뀌는 모습을 띌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마지막에 우리 홍준기 박사님도 말씀하셨는데, 뭐 오토메이션, 지금 가장 큰 화두는 사실 AI의 왜 필요하냐? 이 오토메이션에 사실 필요하거든요. 어디까지 우리가 자동화할 수 있느냐? 저도 저를 대체하는 로봇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근데
직업을 대체한다기보다는 직무를 대체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날 거거든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데 이 부분도 대전세종에서 에듀케이션, 아이들에 대한 교육도 좀 관심을 가져서 이 마인드가 좀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런 교육들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아까 신재생도 했지만 요즘에 사실은 요번에 벤츠가 1000km 달리는 거를 했는데 가장 또 이유 중에 하나는 가면서 태양광으로 좀 절약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더 많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재생도 같이 에너지하고 이런 AI가 같이 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다음에 마지막은 여기 디지털 헬스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에 잘 살게 되면 사람은 가장 관심 있는 건 오래 건강하게 사는 거거든요. 그거 이상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면 좀 그게 향후 이 어떤 모습인지는 모르겠지만 대전세종이 나아가는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선한 시각에서 시원시원하게 아이디어 또 토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홍 박사님 발제에 대해서 네. 당신 드릴게요. 네, 저는 문화관광 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표하신 두 분의 내용보다도 오늘 주제인 새로운 정부의 구정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 근데 이제 대전 세종뿐만 아니라 충청권인데, 일단은 2020년도인가요? 2040년도까지의 제5차 국토 종합개발계획이 항상 제가 이런 자리에 오면 참 다시 한번 다시 되새겨보는데 세 가지의 좀 위험 요인, 인구 감소, 기후 변화, 그다음에 저성장, 그다음에 이제 세 가지의 오늘도 이제 나와 언급이 됐습니다만 좋은 점, 기술 발전, 가치관이 이제 남다르게 과거보다 변한다. 그다음에 지역에 힘을 준다, 지역분권. 그래서 이런 참 뭐랄까 키워드를 잘 뽑은 것 같고요. 물론 고민을 많이 하셨겠지만 그 대안으로 나온 것이 연계연대입니다. 그중에 연계연대를 위해서 가장 먼저가 해야 될 게 문화관광이다. 여기에 좀 강조점을 좀 두면서 오늘 얘기를 좀 풀어가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새로운 정부나 국가균형 발전에 의해서 뭐를 우리는 해야 될까? 이미 뭐 초광역 협력이라고 해서 이미 이제 들어갔습니다. 진입했는데 뭐 우리 충청권도 메가시티에서 이미 다 발표됐고, 자 그런데 그렇다 그러면 대전에서의 문화관광은 뭐를 할까? 이미 이제 사업도 다 나왔습니다. 6개 사업도 문화관광 쪽에 나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옥상 옥인 것 같습니다. 실장님도 계시지만 또 새로운 걸 또 하자고 뭐 이런 거가 좀 제 눈에는 거슬립니다. 그래서 과거 거를 현재 거죠. 현재 거를 정리해 보면 아직 안 된 겁니다. 저도 저기 기다리면서 새로운 용어를 한번 만들어보자. 표현 방법을 바꿔보자. 그래서 만든 게 에스터리스크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하다 그러면 별표를 하는데 그걸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의 계획들이죠. 안 된 거. 자 일단은 저쪽 강원도와 호남, 충북에서 쓰고 있는 강충호 축이죠. 2016년도에 그러니까 다 아시는 것처럼 뭐 충청도는 백제문화권, 내포문화권, 충북은 또 중원문화권. 그럼 대전 세종은 뭘까? 금강문화권? 그거는 좀 길죠. 그래서 2016년도에 만들어준 정부의 사업이 충청 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이라고, 경북 북부 유교문화권 10년에 1조 썼던 거를 이미 만들어줬습니다. 근데 정말 안타깝게 그쪽은 지역개발과 지역경제를 연결해서 수단화해서 그리고 또 하나 백두대간 문화권이라도 새로 후속으로 해서 또 지역 성장 동력으로 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전은 세종도 포함됩니다만 유교를 하나의 종교로 봐가지고 종목화해서 합니다. 이거. 문화재 보수 차원에서나 하고 국가에서 이미 계획을 세워줬는데도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왜 안 됐나 하면은 굳이 또 새로운 걸 만들 필요 없이 이쪽 라인은 논산서부터 저 괴산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대전과 세종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아주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활용을 못하니까 안타까워. 관심 받기 되죠.
왜? 종교로 보니까. 그리고 유교는 뭐 이게 아니죠. 그거를 수단화하자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흔히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경부선축입니다. 요거는 이제 좀 많이 차절을 봐야 되는데 한 예입니다. 한 예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대전이 왜 와인 엑스포를 하니, 뭐 와인 축제를 하냐, 요거 예를 들어보는 건데 간단합니다. 이것도 경부라인에 보면은 물론 대전연구원에서도 한번 했었습니다. 영역을. 포도 생산이 예를 드는 거죠. 컨텐츠인데 80%가 경부라인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저쪽 대부도 탕정 이런 데는 포도 생산, 저쪽 안동이나 뭐 이런 데 영동이죠. 영동. 쭉 내려가면 이제 영주 뭐까지 간다 그러면 거기는 포도 가고, 그러면 대전은 뭐 그렇게 유명한 유통이니까 교통의 중심지니까 그거 축제화해서 우리 지역 원동력으로 삼는다. 이렇게 하면 간단하고 더 할 수 있는데 그냥 좀 유치하게 지나간 얘기입니다. 포르투갈에 무슨 와인 생산지 꼭 첫 공장이 대전에 있었다 라고 미약한 이런 게 좀 이해하기 납득. 그러니까 항상 국가 논리나 이런 데서 밀리는 거죠. 그래서 그렇고요. 그다음 해무로 가는 거는 우리가 정말 좀 그래도 내놓을 만한 대총호가 있습니다. 그거는 협력. 일개 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광역하고 기초가 연대. 옛날에 이제 그룹 라인 해가지고 대전에서 했던 뭐 그런 거에 시발점으로 나온 게 이제 대총호인데, 이런 거를 생태관광이나 이런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엊그저께 보령하고 저쪽 송리산 보은 특구까지의 도로 계획이 발표까지 됐습니다. 그러면 회무로 됩니다.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보냐면, 다른 자치단체는 뭐 남도 북도 하면 남북이라는 방향성인데 우리 충청도는요 동서입니다. 동서. 남도가 아닙니다. 남북이 아니라 동서거든요. 이런 데를 잘 활용을 한다 그러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꼭 반드시 전통적인 미래산업이나 제조업이나 뭐 AI 뭐 제4차, 그러니까 메가시티도 메인이 다 4차로만 뺐더라고요. 안타깝게. 근데 그 안에는 뭐 그 숨어있는 그 다음에 문화의 핵심인 관광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조금 소개를 좀 해보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거를 새로운 정부에 이제 가지고 만약에 간다면 이거를 왜 안 됐는지,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실천성 있는 것들을 이제 하면 더 좋겠다라는 말씀을 이 시간에 조금 하고요.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전 세종학회를 한다든지 대전 세종지역화 연구포럼을 해서 좀 뒤늦었습니다만 정신적인 그 뭔가 공통점을 뽑아내려고 하는 노력, 이거를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충청도라는 일개 그냥 학문으로 지역학이라는 유행에 따라간다는 게 아니라 뭔가 공통 분모가 있다라는 것을 좀 잡아주면, 그리고 학회를 형성했기 때문에 각 부문별로 융복합으로 두르면 다 학제적인 게 접근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여민존의 이런 제도를 활용한다 그러면 포탈패스 같은 거 통합 결제권을 해서 여행 4개 제일 먼저 묶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 투어, 아까 기술 얘기하시는데 그런 거는 가장 그냥 쉽게 4개의 마치 남북 물꼬를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행으로 이렇게 먼저 물꼬를 튼 것처럼 4개 지역에 대한 물꼬도, 그리고 제일 먼저 대전 세종도 그렇게 틀면 어떨까 하고 조심스럽게 얘기했고, 마지막으로는 여기 보니까 저 빼놓고는 다 주로 경제학 전공하신 분들인데 좀 이 자리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산업의 문화화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도 못했습니다. 너무 빨리 급진적으로 가서. 그래서 문화경제 좀 영역도 관심 좀 가져주신다면 문화의 산업화 같은 것도 진짜 저 하나 이렇게 일개 관광했다고 하는 사람으로는 절대 못하고 같이 이거 학제적으로 좀 해주시면 더 좋은 선도적으로 우리가 문화관광을 지역발전의 수단으로 충분히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충청권에서 제가 알기로도 한 30여 년 동안, 장 교수님께서 관광문화의 전문가로, 충청권의 관광과 지역 경제 활성화, 주셔서, 이런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강 실장님. 홍 박사님께서 상생협력의 필요성하고 어떻게 추진해 나가야 될 것인가에 관해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말씀에 이제 추가해서 제가 이제 실제적으로 느끼는 왜 상생협력이 필요하나 소소하게 저희 안에서 봤을 때 첫 번째는 정부 정책하고 매칭이 됩니다. 차기 정부에서 메가시티를 하신다고 하니까 전에 이제 초광역, 광역 이렇게 가다가 그다음에 생활권으로 가시다가 사실은 이번 정부에서 조금 줄었죠. 그래서 다시 이제 다음 정부에 넘기시는 거는 이제 메가시티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서 우리가 둘이 상생 협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생기는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재밌는 건데 지역 내 균형 발전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우리 대전하고 세종의 연담화된 지역은 우리 지역 내에서 제일 낙후된 지역이었습니다. 제가 대동 금탄지구 개발 계획 때문에 금탄동에 한번 들어갔다가 이렇게 낙후된 지역이 우리 지역에 있는 건 처음 봤습니다. 도로가 원웨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무슨 어디 광역시에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가보면 거의 그 당시에는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내에서 봤을 때는 이 대전 세종 지역이 굉장히 균형 발전을 해왔다. 이제 그래서 이게 앞으로 더 이제 연담화되면서 더 크게 발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균형 발전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이제 효과가 있는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이게 메가시티로 이제 확대해 가기 위한 선도 사례 또 만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연구원 내에서만 봐도 아까 지역 카페 이제 효과를 하는데 우리 남영식 박사가 이제 책임을 하고 우리 양준석 박사가 이제 서브를 했는데 전에는 이거 안 됐습니다. 우리 연구원 같은 연구원인데도 불구하고 같이 연구에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대전 세종 상생협력 강화해야 된다고 하니까 지금 가능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건데 회계가 갈라져 있다는 핑계를 해서 참여조차도 안 됐던 것들이 이제 같이 고민할 수 있게 됐다. 그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역학센터 같은 경우도 대전 세종의 지역학 연구를 같이 할 수 있는 베이스 자체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지역의 기업 사가 어떻게 되어 왔는지, 문화관광은 어떤 자원을 우리가 계속 해왔고, 유교 자원은 어떻게 역사를 가지고 해왔는지, 이런 거에 대한 연구 자체를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역학센터를 만들어서 대전 세종을 중심으로 이렇게 만들어가고, 그게 이제 메가시티가 되면 충청 권역까지 이렇게 확대해가는 이런 모멘텀을 만들어 갈 수 있는 후대가 됐다. 그래서 이제 이 상생협력이 중요한 의미로 저희들한테 필요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전략과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제 가야 될지도 소소한 부분에서 조금 말씀을 좀 드려보면, 아까 정 교수님도 얘기하셨습니다만 시장을 세계분화해야 된다. 그 말씀을 주셨잖아요. 저희가 보면 이제 국제 브랜드를 확보하는데 이 지역이나 세종 지역이나 아직 국제적인 브랜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쨌든 메가시티로 가면서 세계화 시대의 경쟁의 단위로서 우리가 이제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세계적인 브랜드를 확보해 나가야 되겠고, 그래서 이 상생 협력 과제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서, 예를 들면 대전으로 규모가 작다. 그러면 세종을 끌어들여서 새로운 명칭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블루바나라든지 무슨 밸리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루트 이런 것처럼 우리 대전 세종을 묶고 나중에는 충청권까지 묶어낼 수 있는 브랜드명을 하나 만들어내서 그게 이제 우리 지역의 브랜드로 이렇게 성장해 갈 수 있는, 이게 이제 국제 브랜드가 확보가 되면서
규모의 경제를 또 갖춰야지 국제공항이나 국제항만도 갖출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규모의 경제를 갖추기 위한 노력들이 전략에 또 포함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경제에서는 보면 이제 용 박사님 계속 연구해 주셨지만 우리 지역 경제가 완전히 수도권 경제에 예속된 경제 아닙니까? 우리 지역 내에 있는 기업하고 예를 들면 충남 내에 있는 기업하고의 밸류체인보다는 우리 지역 기업도 수도권 기업하고 밸류체인이 있고 충남에 있는 기업도 대부분 수도권하고 밸류체인이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경제권으로서 단일 경제권으로서의 정착력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전략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의외로 이제 과학벨트가 저는 굉장히 큰 가능성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과학벨트가 대전하고 세종의 접경 지역에 딱 위치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관심이 너무 많이 사라졌어요. 근데 사실은 이거를 저희는 이 대전 세종 상생해야 될 모멘텀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과학벨트에서 하는 그 연구가 조금만 민간 시장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을 고민을 하다 보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가속기니까 그 원천 가속기하고 예를 들면 치료용 가속기를 봤을 때 이 가속기, 치료용 가속기가 돌아가는 예를 들어서 무게만 한 6톤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거와 관련된 그 연구개발 장비 안정화시킨 거예요. 가장 안정된 그런 시장. 그 다음에 기존의 방사선 치료가 예를 들어서 원이나 이렇게 사각형 치료를 방사선을 쏘아서 했다가 하면 이거는 굉장히 그대로 그려가지고 암세포를 그대로 조사할 수가 있잖아요. 두께까지도 이제 파악해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치료 시장을 개척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영상 장비, 정확하게 그 부위를 찍어낼 수 있는 영상 장비 이런 것들도 산업으로서 저희들은 충분한 가능성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과학벨트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하는 거는 대전만 가지고 규모의 경제가 너무 작으니까요. 결국은 이 전체, 그래서 이 권역 조금 더 넓게, 충청권보다 조금 더 넓게 봤을 때 의료기관, 의료기관을 다 활용할 수 있게 하고 그 산업들 다 이걸 활용할 수 있게 했을 때만 의미가 있을 것을 저희는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전략들이 나와줘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따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제 전략들 이제 얘기해 주셨는데 그런 이제 송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도입함에 있어서도 규모 경제가 없이 그런 것들을 개발해서 도입하는 사업 추진하기 자체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굉장히 전략으로서 규모 경제를 좀 넓게 놓고서 전략을 짜줘야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황 시장님께서 가장 생동감 있는 그런 연구를 하고 계시면서 지속적으로 30년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아주 현실성 있는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희 고려대 세종 캠퍼스에도 가속기 학과가 설치되어 있어서 이미 여행 인프라가 상당히 갖춰져 있고요. 대학원 가속기도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의료 치료용 이 밸리를 구축할 수 있을 정도로 저희가 국가 전체적으로 비교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시간이 원래 이제 조금 일찍 끝내려고 했는데 40분까지 끝내려고 했는데 이 말씀 토론하고 하시는 말씀들이 너무 이게 도움되고 또 이 좋은 말씀들이라 시간을 일단은 원래 저희가 계획했던 1시간간 5시를 데드라인을 정해서 그때까지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민정 화폐 전문가이시지만 양 박사님도 첫 번째 주제 의견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지정 토론인데 따로 코멘트를 준비 안 했는데 몇 가지 두서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세종이고 회사는 대전이라서요. 어느 누구보다 이제 대전 세종 상생을 이제 바라는 사람입니다. 대전은 이제 성장률 자체가 정체되어 있고 세종은 이제 행정 수도를 하지만 산업 인프라가 원체 좀 미흡한 면이 있어가지고요. 독자적으로는 이제 성장할 수가 없는 구조고 따라서 이제 두 지역의 이제 공생은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 박사님께서 너무 많은
그 좋은 주제를 던져주셔가지고 후배 연구자로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한편으로는 너무 이제 멋진 여러 가지 과업들을 제안을 해주셨는데 이게 실제 이제 행정 쪽으로 가면은 이게 과연 이루어질까라는 좀 그런 의구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발표 때 잠깐 이제 언급하셨지만 이제 거버넌스에 대해서 이제 어떤 행정 쪽 연구자들이 그걸 받아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두 지역의 상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거버넌스를 가지고 가야 되나, 어떤 행정 체계가 필요하나 이런 거에 대한 좀 이제 구체적인 연구가 또 이제 구성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이제 대전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자원이 이제 국가 R&D고 세종 같은 경우에는 그 정부의 의사결정 기관이 모두 모여 있다는 게 어떻게 가장 큰 자원인데, 근데 문제는 이런 자원이 결국 지자체 것은 아니잖아요. 중앙정부가 이제 것이고, 그래서 지자체가 어떤 그런 자원을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작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생 과제에 중앙정부의 역할도 중요하고, 그래서 중앙정부의 기능, 역할, 참여를 같이 좀 논의해서 논의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 첫 번째 발표에 대한 토론에 대해서 홍 박사님께서 정리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스피커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미흡한 발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완적 의견을 많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연구에 많이 참여하도록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영훈 교수님 말씀 중에 글로벌 마켓을 지향해야 된다는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실제로 세계적 클러스터를 가보면은 내수 시장을 지향하는 게 아니라 세계 시장을 목표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합니다. 그래서 대전 세종은 충분히 그와 같은 역량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글로벌 마켓을 지향하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비수도권에서 글로벌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있는, 말 그대로 세계화가 가장 진전된 지역으로서의 역할, 이런 것들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장 교수님 말씀하셨던 그와 같은 측면에서의 어떤 그런 문화, 산업의 문화와, 그러니까 사실은 세종시에서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 분야 중에 하나도 그런 문화 콘텐츠와 관련된 쪽이 있거든요. 지금 이제 전 세계가 메타버스 열풍에 지금 돌입하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여러 가지 핵심적인 이제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고, 그것들이 전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금 컨텐츠에 싸움이지 않습니까? 그 컨텐츠는 결국 과거에서도 나올 수 있고 우리 실생활에서도 나올 수 있는. 그래서 과거를 되돌아봤을 때 그 디자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다시 우리의 어떤 그런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문화를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특히 관광과 관련돼서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노력도 필요하겠다. 상생협력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보고요. 강 박사님 아까 대전 세종 클러스터의 브랜드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성공 사례를 만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이든 간에 루트 128이시든 뭐 실리콘밸리든 뭐든 간에 세계적 명성을 얻기까지는 성공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대전은 지금 이제 피터홀 등을 포함해서 테크노폴스 오브 더 월드에 보면은 대표적으로 대득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그 이후에 대전이 산업적 측면에 성공했다는 자료를 본 적은 없거든요. 연구단지로서의 성공 사례밖에 없단 말이죠. 그렇다면 대전과 세종이 힘을 합쳐서 산업 분야에서도 성공한 클러스터로서의 어떤 명성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면 그런 측면에서 세계적 인재들을 모을 수 있는, 왜냐하면 세계적 명성을 얻으면 그 국내 인재뿐만 아니라 세계적 인재들이 여기에 모이게 되는 거거든요.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아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성공 사례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양 박사님 의견도 굉장히 받아들이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뭐 생태계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자연 생태계를 생각해 봤을 때 벌과 나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벌과 나비가 수분을 해주지 않으면은 열매가 안 맺히잖아요. 저희 같은 지식 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그와 같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수분 역할. 제 스스로가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런 이제 전문가 회의도 가고 저런 세미나도 다니면서 이렇게 저렇게 들은 얘기들을 이렇게 막 옮겨주는 거거든요. 이 얘기를 공무원한테도 해주고 기업 대표들한테 해주고 교수님들께도 말씀드리고 이러다 보면은 제가 오리지널리티를 주장할 필요도 없는 그런 작은 시드들이 결국 어디선가에 싹을 틔워서 정책이 되고 새로운 비즈니스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전 세종 지역에는 이와 같은 벌과 나비 역할을 할 수 있는 많은 지식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대학의 지식과 정보를 기업에 좀 옮겨주고 기업의 갈구한 기술개발 수요를 수련연구소 쪽에도 한번 소개를 해주고 그렇게 해서 만일 그와 같은 불과 나비가 무수히 안 보이는 곳에서 많이 활동한다면 많은 그죠 열매를 이 지역에서 맺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가 이와 같은 생태계 측면에서 핵심 포인트를 잡아서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벌과 나비 활동들을 활발하게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보이지 않는 정책, 돈 얼마 안 들어가거든요. 이런 것들에 조금만 신경을 써주신다면 내생적 생산 네트워크, 아까 정 교수님 말씀하신 대련 에스모글로가 강조하고 있는 내생적 생산 네트워크를 우리 지역 내에서 구축할 수 있을 거다.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강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 동남권도 지금 현재 거의 60% 이상이 수도권과의 거래입니다. 이와 같은 특이한 거래 구조를 확보하고 지역 내에서 지역간 거래를 활성화하는 내생적 생산 네트워크를 구축했을 때 저는 세계적 성공 사례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홍 박사님 발표하고 정리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한 10분 정도 이제 시간이 남았는데, 여민전 지역화폐에 대해서는 사실은 행정발전 측면에서 이게 상당히 대치되는 이런 개념이거든요. 왜냐하면 대전에 온 중대전이 있고, 대전에서 대전 사람들은 소비하고, 세종의 여민전은 세종 사람들은 세종에 소비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경제 측면에서 소비를 단절시키는 이런 효과가 있어서 이게 상생 발전하고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 아니면은 이게 이제 그러한 부작용보다는 어떤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이거를 지속적으로 좀 개선하면서 발전시킬지 이거에 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토론을 한 10분 동안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정 교수님부터. 좀 띄워주시겠어요? 그냥 저는 여기서 얘기하겠습니다. 픽 말씀이시죠? 예. 시간은 한 3분 정도? 네, 그냥 이것도만 얘기하겠습니다. 아니, 우선, 저 상생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우선, 세종 지역 화폐 여민전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여민전 사용 동기와 현황의 결과에 대한 정략적인 분석을 했던 걸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민전을 사용한 주요 업종은 공원유통, 음식점, 교육 및 차량 서비스고 만족도는 아까는 남 박사님은 보통 이상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만족 이상으로만 보이더라고요. 57.5%. 그다음에 사용 이유는 대부분 캐시백이나 코스 공제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그냥 소득 효과 때문에 사람들이 썼다고 저는 사실 생각이 들고요. 뭐 이제 금액 확대를 요구하는 건 돈을 더 달라는 의미로 저는 사실은 간단하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장에서도 이제 여민전의 만족도는 만족이사의 62.4%.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소득이 증가되면 뭐 소비가 증대되고 그 다음에 매출이 증가되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을 거고. 사업장 측면에서 여민전 개선 방안은 사전 홍보 확대와 결제 수단 이게 많이 좀 자기들이 소득 매출이 많이 늘었으면 좋겠다는 사실 좀 단순한 의미로 저는 예상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연구에서 제가 좀 본 거는 여민전 사용에 대한 추가 소비 효과를 이렇게 추정하고자 했던 그런 시도에 대해서 저는 되게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그게 맞느냐 틀리냐는 그 두 번째 문제고. 근데 이제 굉장히 좋은 시도였고 굉장히 좋은 연구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여민전의 효과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민전을 하기 전과 후에 그 차이를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그런 방법론은 아니기 때문에 다소 여기에서 나온 소비 효과들은 좀 많이 과대 추정되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추후에는 보다 이제 근데 전에 있는 데이터를 모으긴 힘들지만 지속적으로 여민전을 했을 때 그런 차이들이 있고 소비자 행동들의 금액이나 어떤 퍼센테이지나 이런 거 차이를 뒀을 때 소비자 행동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좀 디테일하게 미시적으로 분석을 한다면 뭐 작은 마켓이지만 다른 아까 230개에 되는 그런 다 영향을 줄 수 있는 우리나라 전체에 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좋은 연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미시 분야에서의 소비자 행동에 대한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다 엠피리컬로만 했는데 간단한 소비자 이론 모형을 활용해서 이론이 좀 더 추가된다면 좀 더 좀 명확하고 좀 근거가 좀 확실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여민전을 다 지방단체들이 하고 있는데 요 정책과 사실은 이 여민전이라는 이 지역 카페를 할 거냐 아니면
재정 정책을 다른 수단으로 할 거냐의 그 효과를 봤을 때 왜 연민정이 다른 것보다 더 나은지에 대해서도 좀 분석이나 어떤 고려를 해주신다면 좀 더 좋은 연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론적인 이런 보완, 향후에 자료까지 잘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교님. 예. 아까 뭐 두 개를 다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230개 지역에서 지금 이걸 하고 있다 그러는데, 226개 자치단체로 알고 있고, 16개 합치면 243개니까, 한 13군데만 안 하고 다 하는 건데, 이거는 아까 목적에서도 얘기해 준 것처럼, 너무 지역 이기, 지역 그냥 자기 근시안적인 시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넓히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자본 역량 강화 측면에서 아까 공동체 활성화인데 그게 아마 키워드가 아닌가. 왜 그러냐면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제일 타격이 컸던 게 문화관광 쪽이거든요. 그럼 그 대안이 뭐였냐면 이제 저도 책에서 봤습니다. 윗코노믹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신뢰 기반인 거죠. 그러니까 외부 자본이 들어와서 하는 게 아니라 작지만 몇몇이 해서 커뮤니티 베이스드 디벨롭먼트인데 그 정도로 사회적 역량을 가반하는 쪽으로 여민정이 됐던 모든 게 된다 그러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 차원에서 기술이 발달하니까 스마트가 되고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게 우리 여행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 상품, 그러니까 사실은 그 관광 지도 같은 거라든지 관광 상품 PR 홍보하는 것도 보면 좀 옹졸하게 여민전처럼 자기 지역 것만 딱 하고 합니다. 근데 좀 통 크다 그러면 충청권 지도를 낸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부분이 우리 쪽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스마트가 돼야 될 것 같고 연합상품 같은 거를 하기 위해서라도 아까 제가 좀 개인적으로 강조한 이미 다 계획이 있어요. 뭐 2010년도 충청권 방문회 하자. 거기 2016년에 충청 유교 문화권 보면 또 우리도 연대 33개 시군이 연대해서 하자는 계획 다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정치하시는 분들이 가서 좀 빼갖고 오면 되는데 관심을 안 보이는 거, 뭐 이런 게 좀 안타까운 거지. 뭐 그런 차원에서 뭐 사회적 역량 강화 쪽으로 모든 정책의 뭐랄까 키워드 포인트를 그쪽으로 놓고 가면 뭐 좋을 듯 한다는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 시장님. 네, 코로나 상황 하에서 그 지역 확대가 딱 매칭이 되면서 시민들한테 지금 조사를 하면 시정 중에서 제일 기억나는 게 무엇입니까? 그러면 지역 화폐가 딱 나옵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조금 이제 좀 안타까운 건 그렇습니다. 이 연구를 하고 나서 그 다음 해 지역 화폐가 나아갈 방향하고 이 연구가 조금 더 매칭되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제 효과만 있는 게 아니고 지역화폐라는 게 예를 들어서 복지 서비스를 조금 더 따뜻한 복지 서비스로 가져가게 하는 효과가 있잖아요. 일본 같은 사례에서 보면 그 지역화폐를 특별한 방향에서 주니까 그 지역화폐를 자기도 받아가지고 서비스를 받고 자기도 그걸 가지고 있다가 다시 복지 서비스를 받게 한다든지 이런 효과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분석은 전혀 안 되고 그냥 경제 효과만 나오다 보니까 그 다음 어떻게 가야 될 거냐 할 때 그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는 거는 시민들한테 늘려줄 포인트를 더 늘려줘야 됩니다. 아니면 줄여야 됩니다. 1인당 금액을 늘려야 됩니다. 줄여야 됩니다. 이거밖에 대안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이제 고민이 됐으면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또 정책하고 관련해서 아까 이제 문화예술 쪽도 얘기하셨지만 뉴딜 사업 중에 미국에서 뉴딜 사업 할 때 크게 본 거는 사람들이 주목하지는 않지만 흑인들 그때 현대미술품 같은 것들을 그런 것들을 그 뉴딜 사업을 하면서 전부 사가지고 공공기관에 전부 다 이렇게 배치하게 해서 지금 미국 현대미술이 굉장히 융성을 하게 남아있는 것은 그때 사주한 그런 것들이 우체국이고 공공기관이고 가면 남아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역화폐가 그런 부분에도 조금 들어가서 이렇게 어디에 이렇게 쓰여졌는지가 그런 향후에 이런 지역화폐의 방향하고 관련해서 이렇게 좀 보냈으면
그런 부분들도 조금 지역화폐가 어떤 기능을 감당하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이 될 텐데. 네, 지역화폐 개선점, 그리고 나아갈 방향,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전문가이시지만, 너무 잘 아시겠지만, 양 박사님께서 같이 연구하신 입장에서 사실 마무리 겸, 마무리 양 박사님 하시겠지만 말씀해 주시죠. 정 교수님께서 이제 DID를 말씀하셨는데,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DID를 하기 위해서는 이 트리트먼트 그룹과 제일 유사한 이제 컨트롤 그룹이 필요한데, 사실 컨트롤 그룹을 설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대다수 이제 그 그 졸못상권 상점들이 지역화폐 허용이 되고요. 그나마 이제 안 되는 뭐 유흥업종 이런 애들이 있는데, 얘네들 자체가 이제 집합 제한업종이잖아요. 컨텐츠 자체가 틀려가지고 적절한 이제 컨트롤을 사용하는 그런 기술적인 제한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뭐 그럼 이제 이건 너무 이제 로컬리즘한 정책이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이거 자체가 근데 지역의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약간 일단 광역화와 이제 약간 좀 상반되는 뭐 그런 개념으로 마시면 될 것 같고, 그건 본래 목적이 그런 거기 때문에 지역의 협소한 지역의 소상공인 그 어떤 보호이기 때문에 어떻게 좀 광역화랑 좀 양립할 수 없는 그런 특징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요즘에 고민이 많습니다. 이제 지역화폐 이제 예산이 좀 굉장히 올해부터 줄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가져갈까 고민이 많은데, 그래서 뭐 이제 사회적 기능, 정책적 기능을 추가하자는 의견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이제 구조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쓰는 우리 지역화폐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경제적 인센티브 때문에 이걸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분들한테 어떤 사회적 합의, 공동체 그런 가치를 위해서 써달라 그러면은 사실 이분들이 이탈할 거는 사실 자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쩔 수 없이 조금이나마 지금 이제 캐시백을 가져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하지만 양 박사님 갑자기 설명해 주시죠. 예. 오늘 제 발표에 대해서 좋은 코멘트 주신 응원해주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정 교수님 말씀대로 아까 뭐 양 박사님도 약간 일부 답변 주셨지만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차후에 어떤 다른 형태로라도 데이터가 누적이 되면 좀 더 이론에 기반한 분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장 교수님께서도 이제 사회적 자본 역량과 아마 이게 제가 표현했던 어떤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활용 방안하고 좀 맞는 것 같은데요. 아마 저기 강영주 실장님께서 아까 주셨던 부분하고 조금 연계가 될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아까 양 박사님께서도 조금 말씀 주셨지만 이번 연구 자체의 목적이 좀 이제 경제적 효과 분석에 국한을 하는 게 이 연구 설정의 범위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 이제 저희가 발전 방향에서 제가 간소하게 이제 연구 자체에서는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걸 제시를 하긴 했는데, 이게 정말 제가 생각을 해도 저도 고민을 이제 같이 많이 하고 있는데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성은 저도 보이긴 하는데 거기에 대한 실제로 이제 지역화폐 수단을 수용하시는 분들은 결국엔 인센티브 때문에 많이 수용을 하시는 겁니다. 그분들한테 이제 당신들한테 이 지역 경제에 대한 지역에 대한 애양심과 사랑을 강요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저도 이제 이게 어떻게 활용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어쨌든 처음에 어떤 이유가 되었던 이제 지역의 중요한 결제 수단으로서 많은 가입자가 생기고 이게 처음에 가입자 모으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됐으면 이거를 이제 지원이 없으면 활용이 안 되는 무용지물의 제도가 아니라 다른 형태로라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뭐 향후 1년 사이에는 계속 이런 방식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만약에 제가 주장을 할 수 있다면 지금 당장 1, 2년 도입은 안 하겠지만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무용지물이 안 되고 우리가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든 공동체 활성화를 하든 그런 방식으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논의가 저는 시작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미리 준비를 해서 닥쳤을 때 나중에 예산 끊어졌다고 이거 안 쓴다가 아니고 지금부터 조금 이르지만 어떻게 할지에 대한 좀 사회적 합의를 점점 이뤄나간다면 완벽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좀 탈출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상에서 같이 이제 고민 많이 해주시고 같이 협력 연구를 해서 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세션, 두 분의 발제와 네 분, 수호자께서 주옥 같은 말씀들을 해주셨고요. 오늘 발제하고 하시고 또 토론해주신 내용들은, 여기 계신 전문가들이 충청권의 어떤 상생 발전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상생 발전에 반영이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새로운 정부의 국가균형 발전 정책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향과 전략
한국지역경제학회가 주관하고 한국지역경제학회 대전세종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 행사를 대단원의 막을 내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